71세 강정화는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사는 것이 버거워졌다. 아들 윤도현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송파구의 새 아파트는 깨끗했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다. 도현은 46세로 대기업 지사장이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이었지만 해외 출장이 잦아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집 밖에서 보냈다. 그래서 정화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며느리 최미나였다. 미나는 40세에 똑 부러진 여성이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맞이할 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편하게 계세요. 정화는 며느리의 다정한 태도에 마음을 놓았다. 이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현이 첫 출장을 떠난 날 밤 미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님, 내일부터 집안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도 일이 많아서요. 정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사는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설거지와 청소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나가 시키는 일은 점점 늘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를 돕고 저녁엔 다시 정리를 해야 했다. 71세 노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 정화의 허리는 점점 더 구부러졌고 무릎은 쑤셨다. 어머님,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요. 가만히 계시면 금방 늙으세요. 미나는 정화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정화는 며느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방에서 무릎을 주무르며 눈물을 흘렸다. 식사도 문제였다. 미나는 정화에게 작은 밥 공기에 반찬도 최소한만 주었다. 어머님, 나이엔 적게 드셔야 해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정화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믿고 싶었다. 도현이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미나는 다시 다정한 며느리가 되었다.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정화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도현은 아내가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믿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정화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봐. 미나가 정화에게 점점 더 거칠게 대하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2년 전부터 남몰래 수공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다. 대량 주문을 받고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품질 문제로 대규모 반품이 발생했고 위약금 청구가 들어왔다. 빚은 3천만 원이 넘었다. 미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대신 생활비를 아끼고 시어머니의 노동력을 이용해 가사도우미 비용을 절약했다. 정화는 미나의 경제적 위기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이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정화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갔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식욕도 사라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날로 초라해졌다. 어느 날 밤 정화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일까? 그러나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2월의 어느 새벽 정화는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졌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진 채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입을 열어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속삭이듯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메아리처럼 멀게 들렸다. 세상이 기울었다. 천장이 돌아가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정화는 공포를 느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녀는 왼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방문 쪽으로 몸을 끌었다. 하지만 몇 센티미터 움직이는 것도 힘겨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미나가 화장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문을 열었다. 어머님?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놀람 속에는 묘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미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갑자기 많이 늙어 보이세요.
아무래도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도현은 급히 출장지에서 귀국 준비를 했다. 미나는 119를 불렀다. 응급실에서 정화는 CT 촬영과 MRI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경미한 뇌경색이라고 진단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 치료가 필수입니다. 도현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느끼며 안도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나흘 뒤 퇴원날이 왔다. 도현은 다시 출장을 가야 했다. 미안해요, 엄마. 중요한 계약이라 제가 꼭 가야 해요. 미나가 잘 돌봐줄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미나는 정화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나섰다. 차에 태운 뒤 미나는 내비게이션을 켰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정화는 불안했지만 물어볼 힘도 없었다. 30분쯤 달린 끝에 차는 낡은 주택가에 멈췄다. 주변은 을씨년스러웠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미나는 정화를 휠체어에 앉힌 채 차 밖으로 내렸다. 잠깐 들릴 곳이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미나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정화는 휠체어에 앉은 채 추운 바람을 맞았다. 12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얇은 퇴원복 위에 걸친 담요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정화는 떨었다. 몸도 떨렸고 마음도 떨렸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미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화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정화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간호조무사 박서윤이었다. 근처 요양병원에서 퇴근하던 길이었다. 서윤은 정화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어르신,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가리켰다. 서윤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보호자 연락처를 찾았다. 서윤은 즉시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길에서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현은 충격을 받았다. 미나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집에 갔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서윤은 자신의 차에서 담요를 가져와 정화를 감쌌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먹이며 체온을 올렸다. 20분 뒤 도현이 도착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정화는 아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 순간 미나가 골목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도현은 아내를 매서운 눈으로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서윤은 그날 이후 정화를 잊을 수 없었다. 추운 골목에 홀로 버려진 채 떨고 있던 노인의 눈빛. 그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20년 넘게 요양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노인을 돌봤다. 그래서 알았다. 저 눈빛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학대의 징후라는 것을. 일주일 뒤 도현이 서윤에게 연락했다. 어머니를 돌봐주실 간병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신가요? 서윤은 흔쾌히 수락했다. 정화를 제대로 보호하고 싶었다. 서윤이 처음 집을 방문한 날 미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님은 예민하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화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윤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날 살려주셔서. 서윤은 정화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까지 정화를 돌봤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가벼운 재활 운동을 도왔다. 정화는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다. 하지만 서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도현이 출장을 가면 미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어머님, 밥 드셨으면 설거지 좀 하세요. 간병인이 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된 환자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미나가 정화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느려요? 답답해 죽겠네. 차라리 요양원에 보낼까요? 정화는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 장면을 문 밖에서 목격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지금 나서면 오히려 정화가 더 힘들어질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날 밤 서윤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증거를 남기기로. 정화를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미나의 학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했다. 서윤은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를 항상 대기 상태로 두었다. 며칠 뒤 기회가 왔다. 도현이 3일간 해외 출장을 떠났다. 첫날부터 미나는 본색을 드러냈다. 어머님, 오늘 간병인 오는 날 아니에요. 혼자 하세요. 서윤은 실제로 쉬는 날이었지만 몰래 집 근처에서 대기했다. 점심시간 서윤은 조용히 집에 들어갔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거실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그냥 편하게 가시지. 서윤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돈도 안 되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 다 망쳤어요. 알아요? 미나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카메라를 켜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 다음 날 서윤이 정상 출근했을 때 정화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넘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미나가 정화에게 저녁을 주지 않으려 하자 서윤이 나섰다. 며느님, 환자는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합니다. 미나는 날카롭게 쏘아봤다. 간병인이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학대입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학대라고 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미나는 비웃었다. 증거라도 있어요? 당신 말만 가지고 누가 믿겠어요?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있습니다.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감히. 서윤은 정화를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다. 도현 씨께 모든 걸 보여드릴 겁니다. 어르신을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날 밤 서윤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녹음 파일 5개, 사진 12장, 그리고 정화의 상태를 기록한 일지. 이제 도현에게 진실을 알릴 시간이었다. 정화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서윤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르신.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다. 하지만 방 안은 처음으로 따뜻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정화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도현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토요일 오전이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엄마 다녀왔어요. 정화는 반갑게 웃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불안이 서려 있었다. 미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미소로 남편을 맞았다. 여보, 힘들었죠? 씻고 쉬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놨어요. 도현은 아내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욕실로 향했다. 그 순간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도현 씨,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은 미나를 힐끗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현은 서윤을 따라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화는 침대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서윤은 문을 닫고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느려요? 답답해 죽겠네.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두 번째 파일.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도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세 번째 파일. 돈도 안 되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 다 망쳤어요. 도현은 얼굴을 찡그렸다. 손이 떨렸다. 이어서 사진들이 나왔다. 정화의 팔에 난 멍 굶주린 듯 야윈 얼굴, 그리고 추운 골목에 혼자 버려졌던 그날의 모습. 도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믿을 수 없었다. 자상하고 친절하다고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했다니. 이게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본 것들입니다. 녹음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했고 사진들은 그동안 기록한 겁니다. 도현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해도 내가 믿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너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못된 시어머니 되기 싫었어. 도현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보호해드렸어야 하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유는 조용히 물러나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었다. 잠시 후 도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일어났다. 미나와 얘기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거실로 나온 도현은 미나를 불렀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미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밝게 웃었다. 무슨 얘기? 도현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좀 봐.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도현은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한 말 맞아요? 미나는 입술을 떨었다. 여보, 오해야. 내가 그때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었어. 도현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또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미나의 변명은 점점 힘을 잃었다. 사진들이 나오자 미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왜 그랬어요? 도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 어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미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힘들었어. 힘들다고 환자를 학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사업이 망했어. 빚이 3천만 원 넘게 생겼어. 당신한테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니까 미칠 것 같았어. 도현은 황당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현은 용서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건 범죄예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 밟겠어요. 미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엄마 곁에 둘 수 없어요. 정화의 방문이 조금 열렸다. 정화는 문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도현이 돌아서서 어머니께 다가갔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화는 아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다. 서유는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3개월이 흘렀다. 미나는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윤이 수집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미나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미나는 끝까지 눈물을 흘렸지만 정화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도현은 이혼을 결정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았고 미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마지막 날 미나는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 이른 일이었다.
도현은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출장 빈도를 줄였다. 어머니 곁을 더 자주 지키기로 결심했다. 엄마, 제가 제대로 못 봐드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괜찮아. 서유는 계속해서 정화를 돌봤다. 재활 운동을 함께하고 산책을 나가고 건강한 식단을 챙겼다. 정화는 조금씩 회복해갔다. 말도 더 또렷해졌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물었다. 어르신,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꽃을 키우고 싶어요. 예전에는 베란다에 화분을 많이 뒀었거든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화원에 가볼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근처 화원을 찾았다. 정화는 천천히 화분들을 둘러봤다. 제라늄, 펜지, 국화, 장미. 색색의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것들로 할래요. 정화가 화분 몇 개를 골랐다. 서유는 흔쾌히 계산을 도왔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다. 정화는 직접 물을 주고 흙을 만졌다. 손에 묻은 흙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정화가 중얼거렸다. 서유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다. 봄이 왔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정원에는 벚꽃이 피었다. 서유는 정화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다. 정화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스스로 걷고 있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윤이 옆에서 말했다. 처음 뵀을 때랑 정말 다르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사는 게 무서웠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화는 벚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것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화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서유는 정화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화는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저녁 도현이 일찍 퇴근했다. 엄마, 외식하러 갈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정화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식당에서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도현은 어머니께 반찬을 떠드리고 서유는 물을 따라드렸다. 정화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쁘다. 정화가 중얼거렸다. 도현이 물었다. 뭐가요? 별이 살아있다는 게. 이 순간이.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서윤이 선물한 노트였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었다. 오늘은 벚꽃을 봤다. 아들과 저녁을 먹었다. 서윤 선생님과 웃었다. 나는 행복하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정화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지킬 거야. 누구도 다시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베란다의 화분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작지만 단단한 생명력으로. 정화도 그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한 꽃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서윤과의 산책, 아들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일상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하루하루.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정화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오늘 강정화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마음쉼터 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